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앙드레 지드의 전원교향곡이야. 중학교 때 필독 독서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으며 그 뒤편에 실린 전원교향곡도 같이 읽었었어. 그 당시 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좁은 문의 알리사와 제롬의 행동들에 짜증이 났었고 그에 비해 전원교향곡이 훨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졌었지.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그때와는 다르게 알리사와 제롬의 행동들에 애잔함을 느꼈고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꼈어. 그리고 다시 전원교향곡을 읽었을 때 너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한 것을 후회했지. 왜냐하면 쉬우리라 생각했던 이 소설이 갑자기 너무도 어렵게 다가와서. 여기에 담긴 인간 내면의 도덕적 위선과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지. 그러나 이미 칼은 뽑혔으니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줄게. 이 소설은 나라고 지칭한 목사, 장님인 제르트 리드, 아내인 아멜리, 그리고 아들 자크가 주요 인물이야. 2년 반쯤 전에 한 소녀가 찾아왔어.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딴 집에서 노파가 죽어간다며 같이 가달라고 했지. 그 소녀를 따라 한참을 마차를 몰고 가보니 아주 외딴 곳에 초라한 오두막집이 보였어.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에 들어가니 집을 돌봐주는 하녀가 노파는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장례와 매장에 관한 절차를 이야기하며 이 노파에게 상속인은 없냐고 물어보았어. 그러자 하녀는 구석을 가리켰고 아궁이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비스무리한 것을 볼 수 있었지. 하녀는 그 눈먼 소녀가 유일한 노파의 혈육이고 이제는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그 소녀가 있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하녀는 그 소녀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도 백치인 것 같다며 여기 온 이후로 한마디도 알아듣거나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 그 소녀는 눈만 멀었을 뿐이지만 노파가 규머거리라 말을 걸지 않은 것 같았고 오직 먹거나 마실 때에만 입을 열었다고 했지. 그리고 몇 살이냐고 묻자 자기도 잘 모른다며 한 10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했어. 그 소녀를 처음부터 집에 데려올 생각은 아니었지. 그러나 갑자기 그날 밤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녀한테 이야기하고 그 눈먼 소녀를 이끌어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왔어. 그 소녀의 갇혀있는 영혼에 주님이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그녀를 무서운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아멜리는 아니 당신 또 무슨 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했어. 그녀는 훌륭한 마음씨를 지녔지만 뜻밖의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절도 있는 사람으로 의무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 조심해서 그 소녀를 집으로 이끌다가 오는 내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마자 그녀는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고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린 강아지나 짐승의 소리 같아서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얼떨떨했어. 그녀를 벽난로 곁으로 이끌었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야 그 소녀는 진정한 것 같았지. 아내는 주저하면서도 나를 돕고 있었고, 당신은 이걸 어쩔 작정이에요? 하고 소녀가 진정하자 물었어. 나는 길 잃은 양을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했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우리를 보았지만 아내가 들어가라고 하자 자기네 방으로 갔지. 아내는 자기는 아이 5을 돌보기도 힘들다며 비난을 했고, 나는 그리스도 말씀의 몇 구절이 생각났지만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꾹 참았어. 그리고 내 주책 없는 열정 때문에 결국은 언제나 고생하는 것은 아내였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아내를 달래며 아내라도 그 소녀를 그 집에서 봤다면 나처럼 했을 거라며, 아이들도 많이 컸고 나도 잘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간청했어. 그리고 아내는 실제로 그 다음날 그녀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그 소녀를 보고 미소까지 지었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 소녀에게 제르트 루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하지만 나는 사실 깊은 환멸을 느꼈어. 처음에 제르트 루이드의 교육에 대하여 한 편의 소설을 구상했었지만 현실은 꿈을 짓밟아 버렸지. 그녀의 무관심하고 우둔하고 완전 무표정한 그 얼굴, 그리고 하루 종일 방어적으로 으르렁거리다가 먹을 것에만 관심 있는 그 모습에 질려버렸어. 그럴수록 아내는 의기양양해야 하며 친절히 그녀를 보살펴줬지만, 그 무렵에 내 친구인 의사가 방문해 그녀를 보고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하며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교육해야 한다고 해. 그러면서 그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 교육에 성공해 맹인학교 교장까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 그 이튿날부터 최선을 다해 천천히 상상 이상의 인내를 발휘해 그녀를 교육하기 시작했어. 아내는 그녀의 교육에 정성을 들이는 나를 비난하며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지 않았어. 그러면서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아무도 이만큼 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 사실 그랬어.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느끼지 못했지. 그러면서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스스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길 잃은 한 마리를 다른 남은 양들보다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제르트 루이드의 첫 미소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수고를 100배로 갚아주었어. 드디어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그녀는 갑자기 얼굴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조명이 켜진 것처럼 모든 것을 빨리 흡수하기 시작했어. 열의를 가지고 그녀를 가르쳤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산책을 나갔지. 그녀는 나를 만나기 전까진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었던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몸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따스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한없이 기뻐했어. 나는 열애 목회 일로 바빴는데 그즈음 큰아들 자크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니러 와서 스케이트를 타다 팔이 부러졌고 집에서 할 일이 없었던 그는 나를 도와 제르트 루이드의 공부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어. 이때까지 통 관심이 없었던 그는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가르쳤고 그녀는 우리 둘의 도움과 자신의 열의와 뛰어난 지능을 사용해 빨리 발전했지. 그러나 눈먼 사람들이 그렇듯 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했어. 그러다가 내가 도시로 가서 그녀에게 음악 연주를 들려줄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교향곡의 각 악기가 맡은 역할에 암시를 얻어 그녀에게 모든 악기가 가장 낮은 저음에서 고음을 각각 낼 수 있는 것처럼 색도 명암과 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었고 그녀는 그때부터 일종의 내면적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는 연주에서 들은 전원 교향곡으로 인해 엄청난 기쁨을 느꼈어. 음악회가 끝나고 나온 후 그녀는 황홀경에 휩싸인 것 같았고 이윽고 나에게 목사님이 보시는 풍경이 정말 전원 교향곡의 2악장 시냇가의 전경처럼 아름답나요? 하고 물었고 나는 눈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모른단다. 그러자 그녀는 저는 알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은 어떠셔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아주머니가 자기를 조금도 위해 줄 줄 모른다고 목사님을 비난한 후에 울고 계셨죠? 저한테 거짓말 하셨지만 그러나 전 알아요. 저를 속이시면 안 돼요. 그 후에는 안 우신 거죠? 목사님은 불행하지 않으시죠? 네? 나는 나의 행복의 일부가 그녀 때문이었지만 고백하지 않고 그녀 손에 입을 맞추었지.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 자기 예쁘냐고. 자기가 교향곡 안에 소음을 내는 악기는 아닌지. 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믿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라고 했고 나는 소리 지르며 제르트루이드, 내가 예쁘다는 건 넌 잘 알잖아. 그러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어. 아내는 내가 그녀를 음악회에 데려간 것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비난 어린 침묵으로 일관하다 밤에는 심지어 그녀가 드러나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했고 아내가 떠난 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지. 한편 음악회에 돌아온 지 얼마 후부터 제르트루이드는 교회 풍금을 맡은 숙녀에게 풍금을 배우기 시작했어. 나는 풍금에 대해 잘 몰랐고 또 교회에서 혹시 있을 뒷공론이 두려워 예배당에 둘이 있기가 불편했고 그녀 또한 혼자 연습해 보겠다고 해 종종 그녀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저녁 무렵에 그녀를 데려오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이 일찍 끝나 평소보다 빨리 그녀를 데리러 갔는데 뜻밖의 거기서 내 아들 자크가 그녀에게 풍금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둘은 내가 오는지 모르고 서로 화음을 찾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나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을 만큼 놀랍고 마음이 아팠어. 그러다 자크가 아버지 올 시간이 되었어라며 그녀가 내맡긴 손에 키스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가 떠난 후 나는 방금 돌아온 것처럼 꾸미며 그녀에게 풍금 연습은 잘 되었냐고 하자 그녀는 오늘 썩 많이 늘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때 어떤 크나큰 슬픔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랐어. 빨리 자크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크가 나를 찾아왔지. 그러면서 그는 의연한 태도로 제르트루이드를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그녀에게 친구이자 의지처가 되고 싶다고 하는 내 아들은 너무도 차분하고 태연하고 어른스러웠지.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논리적인 말과 태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 다음 날 자크에게 내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했니? 아니요. 하지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야기하지 마렴. 왜죠?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너무 어려. 이 모든 것이 시기상조고 아직 지각을 갖추지 못한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야 해. 그리고 자크가 가장 약한 말, 내 양심에 호소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에게 당장 떠나라고 했지. 그러자 자크는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하지요. 나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에 핏기가 가셨지만 순순히 내 말을 따르는 그를 보고 그의 사랑이 생각보다는 강한 것이 아닐 거라 믿기로 하고 안도했지. 그리고 그에게 키스하려고 하자 그는 약간 몸을 뒤로 뺐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
자크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놀랐어. 여하튼 자크가 떠나기로 했지만 혹시 몰래 제르트루이드를 만나는 일을 피해야 할 테니 그녀를 아는 집에 맡겨두는 것을 의논했어. 그러면서 자크가 다시 돌아올 때면 아마 사랑은 없어질 거고 그 나이에 자신의 욕망이들 제대로 알겠어? 라고 하자 아내는 나이를 먹는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무언가 속뜻이 있는 것 같았어. 내가 당신 말을 알아듣게 확실히 말해줘 하자 아내는 외면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방을 나가다 다시 돌아와 가엾은 양반 하고 눈물을 머금은 상냥한 목소리를 하며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다시 나갔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제르트루이드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날은 산책을 나갔어. 그녀는 자크가 내일 떠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했지. 그녀에게 왜 자크가 교회로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어. 그러자 그녀는 숨길 마음은 없었다며 걱정 끼칠까봐 그랬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녀가 말을 안 해서 더 걱정했다고, 그리고 자크가 그녀를 사랑하고 청혼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 그녀는 자기는 눈먼 여자이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나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라며. 또 자크는 목사님만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러라고 했지. 여기까지가 1부 이야기야. 2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아?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기가 너무도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 우리의 나약함을 이 소설을 읽으며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